수년 동안 전쟁의 이미지는 단호하게 행진하는 병사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전차들,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찬 연설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결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내부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 육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 군대는 어떻게 계속 작동할 수 있었을까? 모든 군복 아래, 모든 주머니 안에는 총알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알약이었다. 약병이었다. 주사였다. 치료가 아니라 강요를 위해 고안된 조제약이었다. 인간의 몸을 유용한 부품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고, 두려움, 고통, 졸음을 멈추지 않고 견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병사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 물질들은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다. 명령이 내려지고 처형이 서명되고 공세가 계획되는 동안 누군가는 또 한 번의 복용량을 전달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전상의 필요로. 그 소비는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상이었고 조직적인 관행이었다. 조용했지만 광범위했다.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그리고 코카인이 제3제국의 작동에 실제로 끼친 영향은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전쟁을 바꾼 알약. 전쟁이 시작되기 전 독일은 이미 피로를 없애고 기분을 좋게 하며 잠을 자지 않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약을 갖고 있었다. 그것의 이름은 페르비틴이었다. 그것은 육각형 모양의 흰색 알약이었고 순수한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었고 처방전도 필요 없었으며 법으로 제한되지도 않았고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다. 긴 하루, 정신적인 걱정, 그리고 일상적인 피로에 대한 현대적인 해결책으로 광고되었다. 이 약을 제조한 회사인 템러는 베를린의 실험실로 활력을 주는 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1930년대 말 그곳의 화학자 중 한 명인 프리츠 하우질트는 일본의 메스암페타민 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독일 시장에 맞게 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비틴은 언론 광고에 등장했고 학생, 사무직 노동자, 운전사, 의사, 주부들에게 이상적인 보조제로 소개되었다. 광고는 한 번의 복용으로 피로와 우울을 견디고 더 많이 성과를 내며 항상 깨어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1938년 겨울 첫 번째 물량이 전국의 약국에 도착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강렬한 에너지, 맑은 정신, 그리고 희열을 느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에게는 단지 강력한 비타민이었다. 심지어 초콜릿 보온에 담긴 형태로도 판매되어 대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더 오래 하기 위해 그것을 샀다. 제품은 큰 인기를 끌었고 수천 명이 매일 복용했지만 위험성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페르비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불면증, 떨림, 기분 변화,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피로감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경고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들, 심지어 군의관들조차도 이 약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특히 효율이 국가적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더더욱 그랬다. 바로 그 시기, 독일군은 신속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군사 전략은 속도와 지속적인 기동, 그리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병사들을 요구했다. 군 전체를 깨어있고 활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그리 터무니없지 않았다. 바로 그때 고위 지휘부는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페르비틴을 사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1939년 3월 폴란드 침공 직전 첫 번째 페르비틴 물량이 직접 기갑사단에 배분되었다. 수천 개의 알약이 담긴 상자가 배포되었고 각각은 간단한 복용 지침이 붙어 있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알, 피로가 느껴질 경우 한 알 더. 그 결과는 장교들을 놀라게 했다. 병사들은 경계심을 유지했고 쉼없이 50km 이상을 걸었으며 불평 없이 명령을 따랐다. 군의 의료지휘부는 오토 랑케 박사의 주도로 이 약의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영향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원한 병사들과 함께 일련의 실험을 조직했고 반응 시간, 체력,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했다. 모든 경우에서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랑케는 페르비틴이 격렬한 작전에서 군사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은 이 약이 보병, 기계화 부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대량 배포되는 근거가 되었다. 폴란드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병사들은 이미 그 약을 휴대하고 있었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은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며칠 동안 완전히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반응 속도는 높게 유지되었고 의욕도 높았으며 피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이후 수집된 증언들은 많은 병사들이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고 일치된 목소리로 전한다. 동시에 의존성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경과민, 떨림, 환각, 그리고 며칠간의 실질적 휴식 없이 이어진 끝에 신체적 붕괴. 이 시점에서 민간에서도 페르비틴 사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약국 판매는 계속 증가했고 특히 베를린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중 근무를 견디기 위해 복용했다. 가정을 책임진 여성들도 일상적인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복용했다. 일부 작가와 예술가들조차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직 누구도 중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여전히 새 독일의 의학적 진보로 여겨졌다. 나치의 선전조차 페르비틴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다. 여러 내부 기사에서 과학적 진보의 사례로 그 사용이 언급되었다. 한편 템러 실험실은 민간과 군을 동시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을 배로 늘렸다. 1940년 매달 수백만 개의 알약이 생산되었다. 어떤 버전은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 카페인을 첨가했고 다른 것들은 회복용 강장제로 판매되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고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프랑스 침공 직전 몇 주 동안 독일군은 작전에 참여할 병사들에게 3,500만 개 이상의 알약을 배포했다. 이른바 번개 전쟁은 멈추지 않는 병사들을 필요로 했다. 공격 계획은 끊임없는 이동, 야간 전진, 그리고 높은 사기를 요구했다. 페르비틴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처럼 보였다. 징역 초기 며칠 동안 병사들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통과했다. 숲, 강, 도시들을 놀라운 속도로 가로질렀다. 지휘관들조차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알약들은 있었다. 모든 주머니에, 모든 배낭에. 처음에는 단순한 보충제로 시작된 것이 군사 장비의 일부가 되었다. 이 약은 독일 기계의 또 하나의 부품이 되었다. 전차가 전진하고 적의 전선이 무너질 때 그 힘의 상당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작지만 매우 강력한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 알약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진짜 효과와 그 결과는 전장에 훨씬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잠들지 않는 군대, 정역전과 움직이는 약물.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을 때 그는 단지 빠른 전차나 야심찬 장교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이 필요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무언가가. 그렇게 해서 정역전, 즉 번개전이 탄생했다.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극단적인 속도로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이 작동하려면 하나의 기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바로 피로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알약을 사용했다. 메스암페타민은 이 공세에 보이지 않는 연료가 되었다. 특히 페르비틴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대량으로 배포되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탄약과 식량과 함께 배낭에 넣고 다녔다. 순식간에 기본 장비의 일부가 되었다. 깨어있기 위해, 밤에 전진하기 위해, 그리고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한 화학적 지원이었다. 폴란드 작전이 첫 번째 실험이었다.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단 28일 만에 독일군은 나라 전체를 점령했다. 병사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전진했다. 마치 결코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때 상층부는 페르비틴이 단순한 일회성 보조제가 아니라 작전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프랑스 침공 전 전차병, 조종사, 보병 부대에 3,500만 정이 넘는 알약이 배포되었다. 목표는 속도를 유지하고 단 한 시간도 휴식을 위해 잃지 않는 것이었다.
한 지휘관은 그의 부대가 단 3일 만에 300km를 돌파했다고 보고했으며 운전병들은 하루에 2정에서 5정의 약을 삼켰다고 한다. 트럭은 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으며 눈도 깜빡이지 않는 병사들이 운전했다. 일부는 하루에 초콜릿바 하나만 먹으며 지냈다. 배고픔도 느끼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만이 있었다. 무장군 의료 책임자 오토랑케 박사는 이 대규모 사용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물질이 기분을 유지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복잡한 작업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참모 장교들이 그에게 직접 화학물자 배급을 요청했다. 랑케는 자신의 일지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페르비티는 병사들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고 각 대규모 작전 전에 명확한 지침과 함께 배포되었다. 잠들지 않기 위해 사용하라. 그 결과는 빠르고 파괴적인 일련의 승리였다. 판처사단은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움직였다. 들판, 숲, 마을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 많은 경우 적군이 방어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시에 도착했다. 일부 프랑스 수비대는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무너졌다. 진격 속도에 놀라 꼼짝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독일군이 무궁무진한 체력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 그러나 희열에는 대가가 따랐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다. 힘이 빠져 일어날 수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환각을 보았고 다른 이들은 떨림이나 정신혼란을 겪었다.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는 급격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탈수되고 떨리고 극도로 지친 육체였다. 때로는 회복에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병에 걸린 듯했다. 공급망도 핵심이었다. 어떤 부대가 약을 받지 못하면 즉시 전투력이 급감했다. 약을 받지 못한 병사들이 불안, 공황 발작, 갑작스러운 폭력성, 구토, 심지어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군은 유통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부 야전기지에서는 작은 암시장이 생겨났다. 복용량은 담배, 음식 혹은 호의와 맞바뀌었다. 의존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되었다. 처음 몇 개월 동안 성과는 명백했다.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사기는 높았다. 병사들은 자신을 무적이라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의관들은 우려스러운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다. 혈압 상승, 심장 발작, 만성 불면증. 몇몇 고위 장교들이 졸도했고 일부는 사망했다. 한 대령은 과다 복용 후 수영 중에 사망했고 한 중장은 여러 캡슐을 복용한 후 전방 운전 중 실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참모부는 건강보다 속도를 우선시했다. 1941년의 작전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되었다. 멈추지 않는 행군, 길어진 근무시간, 이른 시간 이상을 잠없이 견디는 병사들. 프랑스 서부 공격과 같은 주요 전투에서 메스암페타민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합군은 이토록 빠른 전진을 이해하지 못했다. 윈스턴 처칠조차 독일 전차의 속도에 당황해했다. 그들은 어떻게 보급 없이 멈추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매 전투마다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학이었다. 이들 공격의 진짜 동력은 디젤 엔진이 아니라 알약이었다. 프랑스군은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없었다. 그들의 속도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식사, 수면, 명령 대기. 그것이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독일군은 보고서보다 먼저 도착했다. 어떤 도시가 적의 접근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독일군은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었다. 한 프랑스 보고서는 이 경험을 집단적 환각 상태로 묘사했다. 병사들은 단지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압도당했다. 적은 어디에나 있었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모든 논리를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어떤 패턴도 따르지 않았고 휴식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저 멈추지 않았다. 전쟁은 정신의 전쟁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메스암페타민은 비밀병기였다. 독일 병사들은 단지 훈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된 상태에 있었다. 감각, 체력, 시간 감각, 그것의 전부은 현실을 바꾸는 물질의 영향 아래 있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복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복용했다. 그것은 일상의 일부였고
제복의 일부였으며 전쟁의 일부였다. 정역전은 이 화학적 지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렇게 빠르지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병사라는 신화는 매우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비주의도 규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배급, 효과, 인공적인 성능의 문제였다. 그리고 부작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오직 한 가지가 중요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잠은 나중의 일이었다. 자극의 산업, 페르비틴의 대량 생산. 나치 독일에서 실험실은 단지 의학 연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연장이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템러라는 회사였다. 당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기업은 몇 년 만에 전쟁 노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생산된 것이 바로 페르비틴이었다. 수백만 명의 병사와 시민들을 지탱해준 알약. 하지만 이 약물 뒤의 산업이 무기 공장과 같은 전쟁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야기는 베를린에서 시작된다. 화학자 프리츠 하우질트가 일본의 메스암페타민 연구를 기반으로 독일식 합성 약물을 개발했을 때였다. 1937년 템러는 페르비틴을 특허 등록했다. 이 약물은 작고 제조, 유통, 소비가 쉬운 정제 형태로 제공되었다. 처음부터 목표는 이중적이었다. 민간용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군사적으로도 유용한 수단을 갖추는 것이었다. 확장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1938년 초 독일 전역에서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전차 안, 기차역, 신문지면에 페르비틴이 피로, 우울, 생산성, 저의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소개되었다. 의사들은 무료 샘플과 함께 홍보 편지를 받았고 제품을 시도하고 권장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전략은 명확했다. 국가의 명령 없이도 사회 자체가 이 물질을 수용하도록 수요를 아래에서부터 창출하는 것. 생산량은 폭증했다. 템러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시설을 확장하며 생산 라인을 최적화했다. 이 제품은 이국적인 원료나 특수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재료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했다. 이것은 이미 전쟁 준비 중인 경제, 수입을 최소화하려는 체제에 이상적이었다. 페르비틴의 성공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바이엘, 머크와 같은 다른 독일 제약사들도 자극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유사 제품을 개발했고 다른 이들은 원래의 조제를 유통하거나 변형시켰다. 하지만 템러는 이미 앞서 있었다. 군대의 선호 공급업체였고 국가의 묵시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경영진은 자신들이 적시에 올바른 사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제약산업과 군사체계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군은 대규모 페르비틴 주문을 시작했다. 알약은 밀봉된 상자에 담겨 기본적인 사용 지침과 함께 전장으로 열차를 타고 수송되었다. 모든 작전마다 소총과 식량 옆에 이 약물이 실렸다. 그것은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되었다. 1940년 주문량은 너무 커져 템러는 3교대로 운영해야 했다. 월별 생산량은 수백만 정에 달했다. 시설은 더욱 확장되었고 자동화가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공장이 세워졌고 인력이 급속히 훈련되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다. 독일을 깨어있게 생산적으로 그리고 움직이게 하라. 그러나 페르비틴을 복용한 것은 병사들만이 아니었다. 민간 당국도 이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장려했다. 공장, 우체국, 병원에서는 알약이 일상의 일부처럼 유통되었다. 감독관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거나 야간 근무가 직원들 간의 약 복용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졸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복용했다. 합법적이었고 저렴했으며 무엇보다 체제가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초콜릿 형태로도 유통되었다. 힐데브란트라는 메스암페타민이 든 초콜릿은 키오스크에서 판매되었고 주부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경고 문구도 연령 제한도 없었다. 그것은 현대적 제품, 국가 과학 진보의 일부로 여겨졌다. 정권의 지지도 명확했다. 비록 공식적인 캠페인은 없었지만 당 고위층은
페르비틴의 영향을 알고 있었다. 선전부 내부 보고서 중 일부는 이 약물을 국가적 노력에 유용한 지원 수단으로 언급했다. 그것은 민중의 약으로 강제 수단 없이 성과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묘사되었다. 단지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설은 분명했다. 정권은 공개적으로는 약물 사용을 타락의 상징으로 비난하면서도 비밀리에 자극제를 통제 수단으로 장려했다. 공식 담론은 순결, 건강, 도덕적 강건함을 말했지만 메스암페타민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국가 계약으로 뒷받침되었고 비판에서 보호받는 규정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1941년 일부 의사들은 경고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증가하는 탈진 사례, 조용한 중독, 심각한 부작용, 페르비틴의 접근을 제한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실행되지는 않았다.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알약이 없으면 생산이 줄었고 다른 곳에서는 병사들이 식량보다 약을 더 강하게 요구했다. 규제의 부재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어떤 병경에서는 공급이 너무 풍부해 암시장이 생겨났다. 약은 담배, 호의, 심지어 술과 맞바뀌었다. 민간 공장에서는 절도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고 다른 이들은 제품을 재판매했다. 통제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템런은 계속 생산을 이어갔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도 도시 전체가 폭격으로 파괴되고 있었지만 템런은 공장을 계속 가동했다. 그것은 산업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실용성 때문이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들의 제품은 계속 필요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과학과 전쟁의 관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독일에서는 특별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험실은 중립의 공간이 아니라 체제의 또 다른 기계 장치가 되었다. 약물은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 영향 아래 행진하고 일하고 싸우는 동안 공장들은 조용히 끊김없이 돌아갔다. 약물에 의존한 히틀러, 총통을 지탱한 메일의 주사. 독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의 주치의였다. 터도어 모렐이라는 예의 없고 외모가 단정치 못한 의사는 아돌프 히틀러의 몸에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1936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히틀러가 이동할 때마다, 은신할 때마다, 몸이 나빠질 때마다 동행했다. 처음에는 장문제 치료로 시작된 것이 결국엔 히틀러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는 약물과 자극제, 화학 혼합물의 일상적인 주입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은 모렐이 히틀러의 전속 사진사 하인리히 호프만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사한 마음에 호프만은 의사를 총리에게 소개했다. 당시 히틀러는 소화불량과 지속적인 피로를 겪고 있었다. 모렐은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치료를 제안했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그리고 박테리아 추출물의 가벼운 용량으로 시작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다. 히틀러는 만족했다. 그때부터 모렐은 그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점점 커지는 의존이었다. 히틀러가 고통이나 불편, 에너지 저하를 느낄 때마다 모렐은 주사 가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사용한 혼합물에는 메스암페타민, 동물 추출물, 농축 비타민, 코카인 전비약, 호르몬, 그리고 약한 오피오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의사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옮겼다. 히틀러는 그를 맹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되는 물질의 양은 증가했다. 모렐의 일지에 따르면 히틀러는 하루에 28정의 약을 복용했고 여러 차례의 주사를 맞았다. 일부는 자극제였고 일부는 진정제였다. 실험적인 성분도 투입되었다. 동물의 선샘 추출물이나 승인되지 않은 박테리아 조제약 등이 그것이다. 매일 아침과 밤 히틀러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약을 투여받았다. 그의 측근들은 변화를 감지했다. 에바 브라운, 알베르트 슈페어, 헤르만 괴링, 하인리히 힘러는 모렐에게 치료받기를 피했다. 그들은 그를 주사 총리라고 불렀다. 히틀러를 지나치게 자주 찌르는 습관 때문이었다.
의사의 진료실은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며 비위생적이라고 묘사되었다. 하지만 불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를 옹호했다. 자신을 그만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주사는 더 빈번해졌다. 1941년 히틀러가 끈질긴 감기에 걸렸을 때 모렐은 눈에 넣는 점안약 형태로 고용량의 코카인을 투여했다. 이후에는 긴 참모 회의 동안 그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경구 자극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노트에서 모렐은 이러한 치료가 최고 지휘관의 기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효과는 눈에 띄었다. 히틀러는 손떨림, 과도한 발한, 불면증, 기분의 급격한 변화, 불규칙한 에너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는 명령을 고함치다가 갑자기 침묵에 빠지곤 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그의 스타일이라고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렐은 히틀러를 약물로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약을 시험하기도 했다. 1944년 7월 20일에 발큐레 작전 실패 이후 히틀러는 부상을 입었고 모렐은 이 기회를 이용해 아직 실험 단계였던 국소용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허가도 받지 않았고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치료는 효과가 있었지만 모렐이 총통의 신체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권 말기, 주사는 매일 이루어졌고 하루에도 여러 번이었다. 히틀러는 메스암페타민, 농축 비타민, 액체 카페인, 근육 이완제의 혼합물을 투여받았다. 그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육체 상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구부정하게 걷고 끊임없이 떨며 얼굴은 부어 있었다. 당시 영상 자료는 명백한 쇠약을 보여준다. 모렐은 각 복용을 문서화했다. 그가 투여한 모든 것의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전쟁 후 이 기록들은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고 분석되었다. 그 목록에는 브롬화 칼륨부터 모르핀 유도체까지 방대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치료는 의학적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고 순간적인 증상에 따라 적용된 즉흥적 약물 카탈로그였다. 이 기록을 검토한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점진적인 화학적 의존 상태에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전형적인 중독은 아니었지만 신뢰받는 사람에 의해 유지된 신체적 통제 상태였다. 모렐은 전통적인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급자였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사용되었다. 제국이 무너질수록 히틀러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는 편집증, 심각한 불면증, 내부 배신에 대한 집착을 겪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거나 망상적인 생각을 반복했다. 이 행동들이 그의 이념 때문인지 정신 건강 때문인지 약물의 복합 효과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45년 4월 벙커가 연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는 중에도 모렐은 여전히 주사를 놓고 있었다. 그때조차 히틀러는 그것이 필수품인 듯 약을 요청했다. 4월 22일 히틀러는 모렐과의 마지막 문서화된 대화를 나누었다. 며칠 후 모렐은 직접 명령에 따라 벙커를 떠났다. 독재자의 자살 당시 그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독일 남부로 피신했다. 3년 뒤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연합군이 확보한 모렐의 기록 덕분에 전체 치료 과정을 복원할 수 있었다. 물질의 목록, 복용량, 시간, 조합은 많은 이들이 의심했던 것을 입증했다. 히틀러는 연설과 의지로만 통치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자신을 활동적으로 유지해주는 화학적 네트워크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던 것이다. 모르핀 권력, 그리고 타락, 괴링의 또 다른 중독. 헤르만 괴링은 제3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 중 하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훈장을 받은 조종사, 게슈타포의 창설자,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 총사령관, 그리고 히틀러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인물. 그러나 그는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힌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모르핀과의 인연은 전쟁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결코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의존성은 그의 신체를 약화시키고 명성을 무너뜨리며 그를 한때 가졌던 권력에서 멀어진 타락한 인물로 변모시켰다. 이야기는 1923년 괴링이 히틀러와 함께 뮌헨에서 실패한 쿠데타에 참여했을 때 시작된다. 그는 행진 도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상처는 심각했다.
몰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을 투여받았다. 치료는 몇 주간 이어졌고 주사는 그의 일상 일부가 되었다. 병원을 나올 즈음 그는 이미 예전의 괴링이 아니었다. 그는 절뚝였고 체중이 증가했으며 일어서는 대조차 약이 필요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신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25년 의사들은 그를 부풀어 오르고 창백하며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의 기분 변화는 예측 불가능해졌고 폭력적이거나 망상에 빠지거나 현실 감각을 잃는 일이 빈번했다. 한 간호사가 주사를 거절하자 괴링은 그녀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의 한 요양소에 강제로 입원되었고 며칠을 쿠션으로 덮인 방에서 보냈다. 결국 정신적 안정 진단서를 받고 나왔지만 회복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1927년 그는 마지막으로 모르핀을 끊으려는 진지한 시도를 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고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많은 이들은 그가 중독을 극복한 것으로 보았다. 1928년 그는 국회의원직을 얻었고 이듬해에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대외 이미지는 개선되었다. 다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잘 차려입은 차에 정치가다운 풍모를 되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숨어 있었다. 1930년대 나치의 권력이 확장되던 동안 괴링은 겉보기에는 약물 복용을 통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1937년 다시 한번 경고 신호가 켜졌다. 사우나에 있던 중 히틀러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그는 발열과 극심한 치통을 겪었다. 치과의는 모르핀 유도체인 파라코딘을 처방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주 만에 권장량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그는 하루에 10알씩 복용하기 시작했다. 정상 복용량은 8시간마다 한 알씩 며칠간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치과의가 더 이상 처방을 거부하자 괴링은 다른 경로를 찾아 약을 구했다. 그해 말까지 그는 다시 지속적인 복용 상태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약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주변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루프트바페 사령관이자 제국의 둘째 인물이 다시 중독에 빠진 것이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개인 비축분을 축적했다. 1945년 연합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는 2개의 여행 가방에 파라코딘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약은 2만 전기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를 체포한 병사들은 처음에 그가 마약 밀매상인 줄 알았다. 그들이 붙잡은 인물이 몰락한 체제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의 외모는 약물 남용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져 제복조차 맞춤으로 제작해야 했고 걷기 힘들며 과도하게 땀을 흘렸고 공식 석상에서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적들은 그를 황금 돼지라 조롱했다. 그의 비만과 훈장으로 가득한 제복을 빗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조차 점점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다. 몇몇 장교들은 그를 조롱거리로 보았고 사치와 알약에 둘러싸인 타락의 상징으로 여겼다. 뉘른베르크 재판 동안 그의 중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괴링 본인은 정신과 의사에게 수년간 모르핀을 사용했음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과소평가하려 했다. 그는 단지 통증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들은 훨씬 더 깊은 의존을 보여주었다. 중독은 간헐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일부였다. 재판 기간 동안 그를 평가한 의사들은 불면증, 발한, 불안, 기분 변화 등의 명확한 증상을 관찰했다. 그럼에도 그는 신문 중 일정 수준의 명료함을 유지했다. 어떤 이는 그의 정신이 여전히 날카롭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오피오이드 상태에서 작동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후 발견된 문서들은 그의 중독이 나치 내부에서 이미 회자되던 주제였음을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주치의 터두어 모렐은 그의 상태를 경고한 바 있었고 당내 다른 인사들은 그를 피했다. 특히 군사작전을 지휘할 때 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지휘 아래 루프트바페는 심각한 패배를 겪었으며 이를 규율 부족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고 약물로 인한 쇠약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링은 모든 특권을 잃지는 않았다. 여전히 제국의 공적인 얼굴로 남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연설을 하며 뉴스 영화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는 피로에 지친 남자가 있었고 끊임없는 복용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파라코디는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해줬지만 동시에 그를 침몰시켰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약화되었다. 히틀러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힘러, 보르만 같은 인물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괴링은 점점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권력은 사라지는 반면 중독은 깊어졌다. 그는 지휘 본부보다 카리날의 개인 저택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의 결정은 변덕으로 여겨졌다. 전략가로서의 평판은 무너졌다. 소련군이 베를린에 접근하자 괴링은 정권의 통제권을 쥐려 했다. 그는 히틀러에게 전보를 보내 자신이 제국의 수반을 대신하겠다고 제안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반역이었다. 히틀러는 그의 체포를 명령했고 그는 동료들에 의해 구금되어 경비가 삼엄한 별장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약을 손에 쥔 채로 그는 마지막을 기다렸다. 한때 독일 공군을 이끌고 약탈한 보물로 저택을 장식하며 황제처럼 말했던 그 남자는 이제 병든 죄수로 전락했다. 중독이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파멸시켰다. 재판 중 그는 체면을 되찾으려 애썼다.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태도, 논리적인 방어. 그러나 대중이 본 모습은 달랐다. 약물 남용으로 흔들리고 내적으로 무너진 한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실험실의 죄수들, 강제 수용소에서 시험된 약물. 독일이 군대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던 동안 강제 수용소는 그 약물들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다. 죄수들은 메스암페타민, 오피오이드, 코카인 및 기타 실험적 화합물이 혼합된 시험에 동원된 실험 대상이었다. 그들은 아무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받지 못했다. 단지 복종하거나 죽는 것뿐이었다. 중심지 중 하나는 베를린 북부에 위치한 작세나우젠 수용소였다. 1944년 나치는 DX라는 신약을 시험했다. 이 약물은 세 가지 성분의 조합이었다. 옥시코돈 5mg, 코카인 5mg, 메스암페타민 3mg. 이 혼합물은 정제 형태로 제공되었고 가장 먼저 이를 투여받은 이들은 이미 쇠약해지고 굶주리며 병든 죄수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80km 이상을 걸었고 20kg짜리 배낭을 짊어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계속 나아갔다. 실험 책임자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시간, 반응, 탈진, 환각 등을 측정하고 관찰했다. 목표는 인간의 지구력을 한계까지 측정하는 것이었다. 결과가 유망하다면 이 약물은 특수군부대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징역이 계획을 중단시켰다. 대량 생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실험을 수행한 의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과학적 교육을 받았고 대학 교수직이나 공인된 자격을 갖춘 이들이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용했다. 체제의 논리였다. 그들은 죄수들을 죄책감 없이 사용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지 몸뚱이로 취급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결과였다. 일부 경우에서는 점진적 쇠약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용량으로 실험이 반복되었다. 다하우 수용소에서는 액상 메스암페타민 실험이 진행되었다. 약물은 팔에 직접 주사되었고 피실험자들은 극한의 육체 노동을 강요받았다. 달리기, 무게 들기, 벽 넘기, 수시간 동안 서 있기 등 누군가 쓰러지면 시간만 기록되었고 이후 추가 복용을 진행할지 또는 쓸모 없음을 이유로 폐기할지를 결정했다. 카페인, 스트리크닌, 아드레날린을 혼합한 조합도 시험되었다. 이들은 페르비틴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지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부 실험에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양 보충제를 사용하려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신경계 손상은 여전히 나타났다. 환각, 경련, 기억상실, 때때로는 돌연사까지 기록되었다. 전후 발견된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를 흥미로운 반응, 유용한 효과 또는 작전 가능성 등으로 묘사했다. 실제로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지만 말이다.
그들은 환자라는 표현 대신 시험 단위라고 썼고 이름 대신 숫자가 기록되었으며 목표는 회복이 아닌 신체의 한계를 착취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투할 수 있는 병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죄수들은 추위, 기아, 극심한 압력에도 노출되었다.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밀폐된 챔버에 넣어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관찰했다. 버티면 기록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자가 찾아졌다. 이 연구에 관여한 집단 중 하나는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이었다. 그들은 장거리 비행, 치열한 전투, 자살 임무까지 감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필요했다. 일부 잠수함 승조원들도 실험에 동원되었다. 특정 알약으로 24시간 이상 정신을 잃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몇몇 사례에서는 성공했지만 이후 붕괴는 피할 수 없었다. 실험 대상은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 수용소였던 라벤스브리크에서는 젊은 여성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들에게 자극제를 투여하고 훈련받지 않은 가볍고 어린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다. 일부는 견디지 못했고 일부는 영구적 후유증을 입었다. 어느 누구도 사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실험은 비밀리에 수행되었다. 심지어 수용소 내 다른 장교들도 실험용 막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의사들은 깨끗한 가운을 입고 공책에 기록하고 임상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한 일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군사 목적의 고통 산업이었다. 공적 설명은 단순했다. 전쟁 시기에는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실험은 전선에서 활용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문서로, 지금은 전쟁 범죄의 증거로 남아있는 기술 보고서에 머물렀다. 이 지식은 치유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 신체 내부에서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체적 지구력을 시험으로 고통을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전후 재판에서 여러 의사들은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심지어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언, 문서, 부검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약물은 보이지 않는 무기처럼 사용되었다. 단지 싸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완전한 소진 상태까지 실험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강제 수용소는 감옥이자 학살센터이자 실험실이었다. 약물은 통제의 또 다른 수단이었다. 병사들에게만 투여된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들에게도 시험되었다.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내부에서 전쟁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육체적 저항을 실험으로 고통을 수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자살 임무, 러니다스 편대와 메스암페타민. 1945년 제3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민간인들은 피난처가 없었으며 전선은 사방에서 붕괴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프트바페의 상층부는 절박한 해결책을 찾았다. 일본의 카미카제를 모방하기로 한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독일 조종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창설하는 것. 이렇게 하여 광신, 선전, 그리고 치명적인 약물이 뒤섞인 자살부대 러니다스 편대가 탄생했다. 모든 것은 한 젊은 대령이 독일 전투기를 동맹군 폭격기에 직접 충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총으로 격추시키지 못한다면 조종사 자신의 몸으로 격추시키자는 것. 독일의 공중 저항력은 약했고 B-24 폭격기의 일일 공습은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제안은 승인되었다. 부대 이름은 상징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다. 테르모필레에서 전사한 300명의 스파르타인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러니다스 편대가 조직되었다. 선발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2,000명의 남성이 자원했고 그중 300명만이 선발되었다. 모두 젊고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없었다. 그들은 열흘 만에 속성 훈련을 받았다. 직선으로 비행하는 법, 고도를 유지하는 법, 후방에서 목표에 충돌하는 법만을 배웠다. 실제 모의 훈련도 없었다. 연료도
부품도 부족했고 비행기들은 노후되고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류의 여지가 없었다. 지휘부는 단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종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거의 확실한 죽음에 대비시켜야 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물질이 동원되었다.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오피오이드, 알코올. 목적은 공포를 억제하고 공격성을 증대시키며 도주 본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세뇌 세션을 거쳤다. 그들은 전투 창하를 부르고 폐허, 사망한 아이들, 잔해에 묻힌 여성들의 사진을 보았다. 그 후 약물이 제공되었다. 첫 출격 전날에는 특별 만찬이 열렸다. 음악과 애국 연설이 곁들여진 만찬. 그들이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길 바랐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길 원했다. 되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명령은 분명했다. 이륙 후 무전으로 좌표를 받고 폭격기를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충돌하라. 이탈을 막기 위해 목표는 비행 중에만 알려졌다. 1945년 4월 7일 첫 공격이 실행되었다. 180대의 전투기가 폭격기 13대와 호위 전투기 800대에 맞서 출격했다. 조종사 개개인의 무정의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족이 전부다. 이는 구호였지만 동시에 탈개인화 전략이었다. 조종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하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전술 자체는 단순했다. 폭격기 후방, 즉 6시 방향에 위치한 뒤 프로펠러로 꼬리를 들이받는 것이다. 그러면 방향타가 파괴되고 적기의 조종력을 상실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방식은 날개를 타격하거나 조종석에 직접 충돌하는 것이었다. 교관들은 조종사에게 충돌을 위한 시간은 단 몇 초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잡한 기동은 제외되었다. 공중에 오른 후 일부 조종사들은 후회하기 시작했다. 기술 결함이나 공포로 인해 60명이 기지로 귀환했다. 일부는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되었다. 소수만이 폭격기에 도달했다. 첫 번째 충돌은 하인리히 henkel이 수행했다. 그는 선두 폭격기를 파괴했고 타이밍 맞춰 탈출해 살아남았다. 다른 이들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투기의 프로펠러와 날개는 적기의 금속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고 일부 충돌은 양쪽 비행기를 모두 산산조각냈다. 전투는 겨우 45분 만에 종료되었다. 결과는 혼란스러웠다. 연합군의 징역을 저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나치의 선전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진, 이름, 애국적 문구들이 유포되었다. 그들은 영웅으로 포장되었다. 희생은 마지막으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지휘관들은 결과가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같은 작전은 다시는 실행되지 않았다. 기록들은 약물이 보조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핵심적이었다. 약물이 없었다면 이 임무는 불가능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황홀한 상태, 감정적 단절, 완전한 공포의 부재를 경험했다. 한 사람은 비행 중 노래를 부르며 미소를 지었고 하늘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몸은 떨리지 않았지만 정신은 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러니다스 편대는 체제가 최후에 이르렀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경험 없는 젊은이들을 약물에 취하게 하고 성공 보장도 없이 죽음으로 보내는 것. 더 이상 기술은 중요하지 않았고 전략은 실패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인간의 몸뿐이었다. 그리고 그 몸을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꿔야 했다. 그것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화학의 문제였다. 많은 조종사들이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모른 채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나치의 마지막 은신처 벽에 새겨졌다. 누군가에게는 순교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전쟁을 위해 젊음을 희생시킨 체제의 희생자였다. 권력의 도핑, SS와 나치 지배층의 약물 사용. 나치의 상상 속에서 규율은 핵심 미덕이었다. 지도자들은 순결, 질서, 그리고 육체와 정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3제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많은 인물들은 정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었다. 화학물질은 성능, 권력 또는 현실 회피를 위한 도구로 여겨졌고
이는 전 체제의 엘리트에 깊이 스며든 문화였다. 엘리트 집단으로 구상된 SS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념적으로는 약함을 금지하고 신체적 강건함을 찬양했지만 약물 소비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페르비틴은 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었으며 고위험 작전, 장시간의 신문 또는 무휴 근무 전 복용되었다.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장비처럼 소형 병에 나눠 담은 약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하인리히 히물러였다. SS의 수장이자 강제 수용소, 학살 작전, 특수 임무를 지휘한 그는 철저한 일과를 유지하면서도 화학 보조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했다. 강화된 강장제, 자극제 시럽, 그리고 당위정 형태의 약들을 당 지도부의 의사들로부터 처방받았다. 주사는 피했지만 끊임없이 활동하기 위해 캡슐을 선호했다. 그의 개인 일정에는 단 한 분기 동안 사용된 15가지 이상의 약물이 기록되어 있다. 현장 장교들 중 일부는 코카인 전비약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신문이나 근접 전투 전 사용되었고 과도한 각성 상태를 유발했다. 그것을 명료함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SS의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이 약물을 병사들과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인 작전 관행이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공식 회의에서도 제공되는 음료에 자극제가 녹아있는 경우가 있었고 알코올도 소량 포함되어 긴장 완화용으로 쓰였다. 절제와 금주의 이념적 설교는 사무실 문 안에서 중단되었다. 초상화와 지도 사이 약물과 권력은 의식처럼 함께 작용했다. 문서화는 적지만 중요한 사례 중 하나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였다. 그는 제국보안본부의 수장이자 체포, 추방, 체계적 학살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근무 중 그는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의 조제를 복용했다. 몇몇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고조된 상태에서 말을 멈추지 않았고 모순된 명령을 내리거나 몇 분간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용자였다. 일부는 감정이나 업무량에 따라 약 복용량을 조절해주는 개인 주치의를 두고 있었다. 히틀러의 의사였던 터도 모렐도 여러 차례 다른 고위 인사들의 요청을 받았지만 위생 문제가 있어 그에게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개인적인 전문가를 고용해 정당 밖의 비밀 조합을 받았다. 전후 발견된 의료 기록은 나치 엘리트 사이에 약물 사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피오이드 유도체를 통증 완화용으로 수면제와 자극제를 인공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 혼합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며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절대적 권위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약물은 이 연극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SS 고위층에서의 약물 사용은 실용적이기도 했다. 대규모 추방 중 일부 장교들은 긴장 조절을 위해 진정제를 복용했고 신문 중 다른 이들은 긴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사용했다. 심지어 처형 현장에서도 알코올이나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는 신경 붕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후 증언에 따르면 몇몇은 자신이 약물 영향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명령을 내리거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약물은 변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구였다. 유니폼의 연장이었고 권력의 보완제였다. 헤르만 괴링이 카리날에서 주최했던 사적인 연회에서는 가벼운 자극제가 포함된 음료가 제공되었다.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최근의 작전을 기술적 조작처럼 이야기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범죄와 일상의 경계는 흐릿해졌다. 약물은 그러한 감정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다. 모수는 분명했다. 선전은 건강한 청년, 강한 신체, 맑은 정신을 말했지만 지도자들은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물질에 의존하고 있었다. 육체 숭배는 화학적 의존과 공존했다. 불굴의 병사라는 이미지는 알약으로 구축되었고 침착한 지휘관의 모습은 강장제와 캡슐로 유지되었다. 이들 중 누구도 복용을 강요받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 더 많은 성과를 위해, 더 오래 버티기 위해, 아니면
그저 생각하지 않기 위해. 전쟁은 무기로만 수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병, 주사기, 처방전으로도 유지되었다. 나치 엘리트는 약물 소비의 외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화학 문화의 핵심적 일원이자 실행자였다. 약물로 물든 최후, 제3제국 말기의 화학적 혼돈.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독일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전선은 무너지고 있었으며 고위 지휘부는 더 이상 승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작동 중인 것이 하나 있었다. 약물 공급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병사, 장교, 지도자들의 화학적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다. 약물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었다. 숨을 쉬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야전 병원에서는 군의관들이 모르핀과 메스암페타민을 통제 없이 투여했다. 어떤 절차도 없었다. 부상자들은 강력한 진통제로 치료되었고 길어진 근무 시간은 페르비틴으로 버텼다. 일부 병사들은 나흘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채 기계 조작이나 참회서의 사격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치료가 목표가 아니었다. 적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오래 활동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동부 전선은 의도치 않은 실험장이 되었다. 독일 병사들은 휴식 없이 싸우며 전투 중 직접 약을 알약이나 주사 형태로 받았다. 의료부대는 충분한 물자를 갖추지 못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동원했다. 추위, 기아, 공포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약물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베를린에서도 고위 지도자들은 약물 복용량을 증가시켰다. 히틀러는 여전히 모렐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일 주사를 맞았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4월 그는 자극제, 진정제, 호르몬, 바르비투르산제를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었다. 그달의 영상은 그가 떨고 등이 굽고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을 내렸다. 터더 모렐은 모든 약물을 기록했다. 효과가 겹쳐도 투여를 중단하지 않았다. 금단 증상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히틀러가 6시간 이상 주사를 맞지 않으면 발한, 두통, 혼란이 시작되었다. 모렐은 이를 알고 있었고 무려 40병이 넘는 약물을 담은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다. 괴링은 파라코딘 정제 2만 정 이상을 비축해 두었다. 체포 당시 연합군 병사들은 그를 마약 밀매업자로 오인했다. 그가 제국에서 두 번째로 권력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의 외모는 비대하고 땀에 젖었으며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복용했고 마지막 몇 주 동안은 복용량을 2배로 늘렸다. 신체적 통증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다.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장군들은 전투 직전 병사들에게 자극제를 일괄 배포했다. 4월의 보고서들에는 일부 병사들이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로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준 없이 발포하며 의미 없이 고함을 치다 진창 속에 쓰러졌다. 약물의 효과는 초기 목적을 초과했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몰락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사관학교에서는 훈련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약을 복용한 채로 불가능한 방어 임무에 투입되었다. 일부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들에게는 무기, 하켄크로이츠 완장, 그리고 페르비틴이 지급되었고 영웅이 될 것이라 약속되었다. 대부분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공식 보고서에는 그들을 제국의 수호자라 기록했다. 약물 사용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선전부, 벙커, 심지어 공장에서도 약물 조제가 이루어졌다. 일부 무선 기술자들은 액상카페인과 메틸페니데이트를 함께 복용했다. 대공포 조작원은 벤조디아제핀으로 신경을 진정시켰다. 중앙 통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각 부대는 필요와 재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제했다. 암시장이 번성했다.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배급을 약으로 바꿨고 다른 이들은 창고에서 직접 약을 훔쳤다. 주사기는 공동으로 사용되었으며 복도, 참호, 지하실에서 투여되었다. 위생 절차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 몇 시간을 더 버티는 것만이 중요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약물 효과와 실제 피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정신병적 폭력, 환각, 극심한 공격성.
일부 병사들은 동료를 첩자로 오인해 총을 쏘았다. 또 어떤 이들은 피난을 거부하고 웃으며 적의 포화 속으로 달려갔다. 어떤 이들은 무기를 쥔 채로 잠들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 과다 복용 또는 되돌릴 수 없는 탈진으로 사망했다. 후방 의료진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원도, 시간도, 명확한 지휘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급조된 병원에서는 군의관이 모르핀을 부상자의 입술에 직접 바르기도 했다. 그것이 유일한 진정제였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제국의 마지막 몇 주는 물리적 파괴, 도덕적 붕괴, 화학적 무질서가 겹쳐진 시간이었다. 약물 소비는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절박한 일상이 되었다.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다. 오직 하루를 더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 약물은 전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베를린의 벙커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소련군이 진입하는 중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히틀러는 4월 29일까지 주사를 맞았다. 그날 모렐은 벙커에서 퇴출되었고 히틀러는 정치적 유서를 서명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그는 자살했다. 그것은 그의 정권의 끝이자 전쟁 최대의 약물 실험의 종말이었다. 항복 이후 연합군은 수백만 정의 분배되지 않은 약을 발견했다. 또한 신약의 조제법, 인체 실험 기록, 유통 명세서도 확보했다. 군사 성능 향상을 위한 임시 조치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전체 세대를 흔든 제도적 의존의 네트워크로 끝나게 된 것이다. 화학적 잔재, 나치 약물 프로그램이 남긴 유산. 1945년 5월 제3제국이 붕괴했을 때 연합군이 발견한 것은 폐허, 무기, 문서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규모 약물 생산 및 사용망도 함께 발견했다. 그것은 단지 페르비틴이나 오피오이드에 국한되지 않았다. 조제 목록, 조합, 승인되지 않은 임상 실험 기록,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의 실험 프로그램 잔재들이 있었다. 이 발견은 하나의 역설을 낳았다. 범죄를 단죄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로부터 배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 유산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집단 중 하나는 미국군이었다.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나치 정권에서 연구했던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인체 실험과 연루되어 있었지만 약물, 신체 저항력, 화학적 조작에 관한 지식은 군사적 목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회수된 문서 중에는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옥시코돈의 복합 사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있었다. 이 조제들은 병사, 포로,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험되었다. 일부 보고서에는 내성, 부작용, 반응시간, 신체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출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냉정히 미군의 자극제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점령국들도 나치의 약물 실험 흔적을 발견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페르비틴 화물들이 압수되었고 노르웨이에서는 항복 후 수개월간 약을 계속 복용한 병사들의 사례가 문서화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불법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유니폼의 일부라고 여겼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약물 문제는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 약물 사용이 언급되긴 했지만 독립적 범죄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사와 장교의 증언을 통해 약물 사용이 개인의 판단이 아닌 국가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쟁 수행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다. 전후 몇 년간 국제제약산업은 독일에서 개발된 수많은 화합물을 재검토했다. 예컨대 메스암페타민은 재분류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ADHD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높은 중독성이 인정되었다. 옥시코돈 역시 제국 시절 병사에게 투여된 혼합 약물의 하나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참전 용사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수십 년 뒤 미국에서 중독과 남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한 중심 약물이 되었다. 약으로 개발된 것이 파괴적 약물로 변한 것이다. 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유산은 약물을 통제 수단으로 정상화한 것이었다. 제3제국은 오락용 약물을 장려하지 않았다. 기능적 사용이었다. 약물은 더 오래 일하고 두려움 없이 싸우고 덜 자고 더 격렬하게 신문하고 고통을 무시하는 데 쓰였다.
이 논리는 다른 국가에서의 군사 실험과 인간 성능 향상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예컨대 소련에서는 50년대에 페르비틴 유도체가 우주 비행사와 병사에게 시험되었다. 미국에서는 MK 울트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약물로 행동을 바꾸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나치의 전례는 기술적 참고 자료로 존재했다. 독일 내에서의 해독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50년대까지도 시골 응급약통에서 페르비틴 잔여물이 발견되었고 일부 세대는 특정 알약이 일상의 일부라고 여겼다. 이후 정보 캠페인과 법 개정이 있었지만 거의 10년에 달한 제도적 복용의 사회적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의학사 연구자들은 80년대에 들어서야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제3제국에서의 약물 사용을 문서화한 최초의 연구들이 등장했다. 그 전까지는 주변적 이슈였다. 나치 병사의 이미지는 광신과 규율로만 대표되었지 약물 의존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독일 언론인 노르만 웨러의 책 블리츠드는 이 모든 정보를 대중적으로 정리한 첫 저작 중 하나였다. 그는 약물이 군사 기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전략적 결정들이 화학물질의 영향 아래 내려졌다는 것, 정권 최고 지도자들이 기능 유지를 위해 약물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은 나치와 협력한 제약회사들이었다. 템러 같은 기업은 전쟁 후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는 합병되었고 일부는 이름을 바꾸었지만 계속 운영되었다. 이들의 약물 생산 및 유통 관련 문서는 수십 년간 무시되었고 최근에야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터두어 모렐의 사례도 현대의학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그의 방식은 부정당했지만 그의 기록은 감독 없이 다양한 약물이 어떻게 혼합 투여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다. 그의 조제물에는 오늘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바르비투르산제, 혼합자극제, 비검증 호르몬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제3제국의 독성 유사는 눈에 보이는 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흔적에도 남아있다. 약물과 권력, 과학과 복종, 성능과 의존의 관계는 전례 없이 탐구되었다. 생명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